안녕하세요. 야심한 밤에 톡톡 사연을 보낼 사연을 제보하기 위해 컴퓨터를 켠 30대 여자 구독자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결혼을 안 하겠다고 선언하는 비혼주의자들이 엄청 많아진 것 같아요. 출산율이 엄청나게 떨어졌다는 뉴스도 매일같이 들려오고요. 왜 갑자기 뉴스 이야기를 꺼내냐 하실 텐데, 사연을 쓰는 지금은 두 돌 지난 귀여운 딸아이의 엄마이지만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 역시 비혼주의자의 아이를 낳지 않기로 한 딩크족이었거든요. 달력을 보니 1년 전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졌던 시댁의 제사가 다가오고 있어 갑자기 그때 생각이 나서 사연을 쓰게 되었네요. 저는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부터 많이 꼬여있고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부모님과 좋았던 기억을 이야기해보라고 하면 다들 부모님 손을 잡고 어디 놀러 갔다 왔던 이야기나 하다못해 집에서 부모님의 무릎을 베고 낮잠을 잤던 것, 자기 전까지 팔베개를 해주시고 책을 읽어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과 좋았던 기억을 이야기해보라고 하면 머릿속이 백지장이 된 것처럼 하얗게 변해요. 제 입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게 참 가슴 아프지만 저는 부모님의 계획에 없던 자식이었거든요. 계획에 없었던 자식이니 당연히 집에서 자라면서 밥만 얻어먹었지 거의 없는 사람 취급을 받으며 자라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을 땐 잘 이해도 안 되시고 믿기지도 않으시죠? 제가 제 어린 시절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들려드릴게요. 저희 가족은 부모님, 4살 차이 나는 오빠, 그리고 저, 이렇게 4가족이에요. 계획에 없던 저와 달리 오빠는 많은 계획과 가족들의 염원을 담아 태어난 자식이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가진 모든 것들을 오빠에게 양보하며 커왔어요. 저희 어머니는 시집 오자마자 혹독하게 시집살이를 당하셨대요. 뭐 가끔 어린 저를 붙들고 너뚜리처럼 본인 시집살이 당한 이야기를 막 털어놓으시긴 하는데 굳이 어머니의 그런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할머니 댁만 가도 어머니가 어떤 시집살이를 당해오셨는지 알 수 있을 정도니까요. 아이고, 내 새끼, 예쁜 내 손자 왔어? 이리 와, 할미가 너 주려고 사탕 챙겨놨지. 할머니, 저도 안아주세요. 저도 이거 먹고 싶어요. 너는 조그만 애가 벌써부터 누굴 닮아서 이렇게 식탐이 심해? 애미야, 너 애 교육 똑바로 못 시키냐? 이러다 집에서 지 오빠 입으로 들어가는 것도 다 주워 먹겠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 같은 오빠는 무릎에 앉혀놓고 밥을 먹일 정도로 예뻐하셨던 분이시지만 저한테만은 세상에 둘도 없는 싸늘한 할머니셨어요. 혹시라도 제가 오빠 거를 뺏어먹진 않을까 어찌나 눈에 상시심을 키시던지. 식탁을 차리시고 나면 저는 할머니 집이 혹시 기울어져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었다니까요. 왜냐하면 식탁 위에 올라가 있는 반찬이 죄다 오빠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거든요. 어린 제가 손을 뻗어 오빠 앞에 있는 반찬의 젓가락질이라도 가져가려고 하면 제 손을 탁 소리나게 때리고 어린 제가 울고 어느 순간부터는 할머니네 집에 가고 싶지가 않아서 부모님이 가자고 하시면 배가 아파요, 목이 아파요. 오만 핑계를 대고 집에 혼자 남아 있었어요. 여기까지만 들어도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 할머니께서 지독한 남아선호 사상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대를 잇고 본인 제사상을 차려줄 손자는 그렇게 예뻐 죽겠는데 저는 항상 뒷전이셨던 거예요. 시집을 와서 그런 시댁을 만난 어머니는 어떠셨겠어요? 결혼하고 나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그런 불편한 상황들에 계속 놓여지니까 몇 년 동안 애가 들어서지도 않았대요. 동네에서 제일 밝은 사람이라고 소문났었던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시집을 가고 나서 떼양볕에 놓인 화초처럼 바짝바짝 말라 비틀어져 갔고 시어머니의 구박은 날이 갈수록 더 심해졌었고 그러던 와중에 저희 오빠를 임신하셨던 거예요. 처음엔 혹시라도 애가 딸일까봐 딸을 낳고 나면 딸이랑 같이 확 죽어버려야겠다 그런 생각까지 하셨었대요. 그게 걱정이 돼서 다니고 있던 직장도 휴직하시고 절에 제발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무거운 배를 안고 산속에 있는 절에 백일 기도를 하러 다니고 그런 정성이 통한 건지 몰라도 저희 오빠를 낳게 됐고
구박만 했던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귀신같이 좋아졌답니다. 할머니의 태도가 하루아침에 달라지니까 저희 어머니는 꼭 무슨 관직이라도 수여받는 기분이었대요. 우리 손주 외로우니까 애 하나만 딱 더 낳았으면 좋겠는데. 저희 어머니 보험 판매왕을 하실 정도로 일에 대한 욕심이 있으신 분이었는데 오빠를 가지면서 일을 휴직하신 상태이거든요. 그래도 다행히 시댁에서 아들을 낳았다고 우리 예쁜 손주 어와둥둥하면서 애를 봐주신 덕분에 어머니도 다시 복직을 하실 수 있게 되었죠. 사람 욕심이 끝이 없다고 아들을 낳고 나서도 할머니는 우리 하나밖에 없는 손주 외롭게 크면 안 된다고 하나만 더 낳아라, 하나만 더 낳아라 그렇게 노래를 부르셨다는데 그게 어디 쉬운 일인가요? 거기다가 애는 하나면 충분하다. 애 하나만 낳으면 시댁에서 시끄러운 잔소리 안 들어도 되고 나도 내 인생 적당히 즐기면서 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셨던 거죠. 그런데 사람 일이란 게 그렇게 순탄하게 계획한 대로 예상한 대로 흘러갈 수는 없잖아요. 그날도 저희 오빠는 할머니 무릎에 앉아서 할머니가 떠주는 밥, 아기 새처럼 입만 짝짝 벌려가면서 받아먹고 있고 어머니와 아버지는 출근 준비를 하고 있던 여느 때와 다를 것 없는 상황이었는데 된장찌개를 떠먹고 있던 어머니가 갑자기 헛구역질 하신 거예요.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아, 만약에 이게 입덧이라면 내 인생은 끝났구나. 이젠 망했구나. 예, 너 그거 입덧 아니니? 일이고 뭐고 필요 없고 당장 병원부터 가봐라. 너 달거리는 제대로 하고 있니? 아니에요. 일이 피곤했어서 어제도 잠을 좀 늦게 잤거든요. 그리고 생리야 제가 몸이 안 좋아서 불규칙하게 하는 편이라서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러는 걸 거예요. 입덧은 무슨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어머니. 입덧이 아니었으면 하고 간절하게 빌던 상황이니까 어머니는 황급하게 몸이 피곤해서 그랬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병원에 가지 않으려고 했고 저희 할머니는 사람이 눈치라는 게 있잖아요. 아무리 봐도 임신인 것 같은데 아니라고 하는 것 같으니까 그 자리에서 숟가락을 내려놓고 엄마 손을 끌고 산부인과로 막 갔대요. 결과는 뻔했죠. 병원에 갔을 때는 이미 16주나 된 상태였대요. 엄마한테 들키면 안 된다는 생각이 그 뱃속의 아기한테도 있었는지 배가 튀어나오지 않고 숨어있는 것처럼 있었대요. 그렇게 저는 엄마 뱃속에서 시작할 때부터 초대받지 않는 손님이었던 거예요. 할머니는 뱃속에 있는 아이가 딸인지 아들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 손자 외롭지 않게 크라고 둘째 아들을 점지해 준 거라고 신이 나셨고 어머니는 오빠를 가졌을 때와 달리 엄청난 우울감에 빠지게 된 거죠. 보험 판매직이라는 게 하루 종일 운전도 하고 돌아다녀야 하는 일인데 애 가진 몸으로 그렇게 일을 하다가 애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어떡할 거냐며 난리를 치는 통에 복직을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사직서를 내게 됐고 그렇게 완전히 경력이 단절된 전업주부로 하루아침에 상황이 변한 거예요. 어머니가 저희 오빠를 가졌을 때보다 더 유난스러우신 게 할머니셨는데 10개월을 기다려 만나게 된 건 둘째 손자가 아닌 손녀딸. 병원에서 성별을 확인하고 난 후에 실망해서 수술을 끝나고 나온 어머니 얼굴도 들여다보지 않고 뒤도 안 돌아보고 오빠 손을 잡고 병원을 떠나셨대요. 엄마, 나도 오빠처럼 책 읽어줘. 여기 누울래? 제발 나한테 달라붙지 좀 마. 너 때문에 내가. 저는 어머니 배에서 나온 자식이 분명한데 내가 사실은 어머니 자식이 아니라서 나를 저렇게 미워하시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어렸을 때 기억은 떠올리기 싫을 정도로 끔찍하네요. 오빠는 항상 자기 전에 팔베개를 해주고 다정하게 책을 읽어주시곤 했거든요. 저는 어린 마음에 그게 너무 부러워서 안방에 자려고 누워있는 엄마 아빠에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동화책을 들고 다가갔었어요. 그런데 불을 켜고 벌떡 앉은 어머니가 뭔가 끔찍한 것을 바라보듯이 절 바라보시더니 어린 저를 밀치고 제가 가져온 동화책을 저한테 집어 던지셨어요. 동화책 모서리에 이마가 찍혀 피가 줄줄 나고
아버지는 저를 안아들고 어머니에게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고 어머니는 귀를 막고 발을 구르면서 소리를 지르고 제 이마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이 페인 자국을 볼 때마다 어머니가 저를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끔찍하게 싫어하셨는지 떠올라서 괴롭습니다. 너무 어렸을 때라 어떻게 병원에 가고 어떻게 치료를 받았는지 상세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러던 중에도 엄마가 옆에 없었다는 사실은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아마 반절을 덮을 정도로 큰 반창고를 붙이고 돌아온 저를 쳐다보고 그냥 말없이 안방의 문을 쾅 닫고 들어가셨었죠. 그날 이후로 어머니는 저에게 더 이상 화를 내진 않으셨어요. 화를 내지 않으셨다고 해서 저를 예뻐하셨던 건 아니고요. 그냥 그날 이후로 집에서 저를 없는 사람 취급을 받았거든요. 저 정말 어렸었거든요. 그런데 차라리 엄마가 저를 무시하는 게 더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화를 내지 않는다는 사실이 기뻤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엄마 눈에 띄지 않고 조용히 자랄 수 있을까. 하루 종일 그것만 궁리하는 이상한 애로 자라기 시작했네요. 엄마, 저 아무래도 학원을 다녀야 할 것 같아서요. 학원비 좀 주실 수 있나요? 다른 애들 보면 집에서도 혼자 잘만 하던데 넌 꼭 학원을 다녀야 하니? 남들은 부모님이 다니라고 등 떠민다는 학원도 저는 다니고 싶어도 눈치보다 겨우겨우 이야기하는 수준이었어요. 저희 집이 학원 하나 못 보낼 정도로 어려운 형편이었냐고요? 절대 아닙니다. 오빠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하고 싶은 공부 실컷 하고 대학에 입학했을 때도 전공이랑 맞지 않는다며 자퇴 후 편입 준비를 하는 것까지 모두 가족 지원으로 해결했어요. 물론 저희 어머니보다는 할머니의 지원을 더 많이 받았긴 하지만요. 그래서 저는 학원부터 대학교 입학, 독립까지 가족의 도움을 받아본 기억이 몇 번 없습니다. 별로 어려움이 없이 탄탄하게 성장한 오빠 역시 그런 지원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터라서 저한테 딱히 도움을 준다거나 그런 우애는 없었네요. 덕분에 저는 학교를 마치고 나서 틈틈이 해온 아르바이트로 대학 등록금을 마련했고 대학에 가서는 새벽까지 아르바이트를 2개씩 하면서 독립자금을 마련해서 대학교 2학년 때 집으로부터 독립했어요. 대학교 입학식 때 자취방으로 이사하는 날에도 부모님은 저를 거들떠보지도 않으셨지만 이상하게 오히려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감옥에서 출소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저를 낳아놓기만 하시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부모님을 보면서 그때 처음으로 난 절대 결혼을 안 해야지. 설령 결혼을 하더라도 자식은 절대 낳지 않아야지 라는 다짐을 했습니다. 사랑도 받아본 놈이 줄 안다고 그러잖아요. 부모님한테 사랑이라고는 한 톨도 못 받으면서 자랐던 제가 어떻게 제 아이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어딘가 꼬여있는 사람으로 크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대학교 다닐 당시에도 친구들이랑 잘 어울리지 못했어요. 아르바이트를 2개씩 하느라 시간적으로 여유가 되지 않아 어울리지 못했던 것도 있지만 누군가 관계를 맺고 가까운 사이가 된다는 게 그 당시에 저한테는 정말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제가 다니던 대학교는 학과 특성상 졸업반 동기들끼리 모여서 취업 정보를 공유하고 입사 지원 준비를 하는 모임 같은 게 있었는데 지금의 남편도 그 모임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너도 이번에 졸업반이야? 처음 보는 얼굴인데 그동안 과생활 잘 안 했나 봐. 내가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바빠서. 잘됐다. 나도 복학하고 나서 계속 혼자 다녔더니 친구가 하나도 없거든.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취업 모임에서 어색해서 어떻게 앉아있나 했는데 친구 없는 사람들끼리 친구하면 되겠네. 소심하고 내성적인 저와 달리 남편은 활달하고 처음 보는 사람들과도 잘 어울리는 그런 밝은 성격이었어요. 저한테도 친구 없는 사람들끼리 친구하자고 했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 그것도 제가 구석에 앉아서 혼자 어쩔 줄 몰라 하는 것 같아 자기가 도와주고 싶어 먼저 말을 걸었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사람이 자기랑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는 부분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끌리는 거라고 하잖아요. 저도 그래서 그런 건지 남편이 저랑은 절대 맞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몇 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둘도 없는 절친한 친구가 되어 있더라고요.
우연에 우연이 더해져 저희는 그 당시에 저희 학과에서 다들 1순위 목표로 하고 있던 대기업에 동시에 합격하며 입사 동기로 인연이 이어지게 되었어요. 신입사원 생활이 얼마나 힘들어요. 매일 야근에 상사한테 깨지고 제가 사회생활을 못한다는 건 알았지만 회사에 들어오고 나니 다들 서로 경쟁 상대로 인식하는 통에 곁을 내줄 진정한 친구 하나 사귀지도 못하고 딱 하나 좋은 점이 있다면 이제 따박따박 월급이 들어오니까 제 생활하면서 저축도 하고 가족들에게 괜히 아쉽고 싫은 소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그거 하나만 좋았네요. 그런 팍팍한 회사 생활에서 남편은 제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버팀목이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입사를 하긴 했지만 남편은 저와는 확연히 달랐어요. 언제나 주변에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고 해결하기 곤란한 문제들이 생겨도 다른 사람들한테 스스럼 없이 물어보면서 그 문제도 가볍게 해결하는 모습이 부럽기도 했고 참 멋있어 보였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도 남편은 항상 저부터 챙겼어요. 남편을 부러워하는 마음은 어느새 연애 감정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남편 역시 저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계속 챙겨주었으니 자연스럽게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죠. 그런데 저만 그런 건지 몰라도 역시 누군가와 깊은 관계를 맺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자기는 결혼 생각은 없어? 내 꿈이 그거거든. 정말 좋아하는 여자를 만나서 나 닮은 아이를 낳고 그렇게 가족끼리 단란하게 행복하게 사는 거. 우리 만난 지 지금 4년이 넘어가는데 결혼 같은 이야기 한 번도 꺼낸 적이 없었잖아. 내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난 결혼 생각이 없어. 아직 정년기도 아닐 뿐더라. 그냥 결혼을 하지 않고서도 이렇게 행복하게 잘 지내는데 왜 꼭 결혼을 해야 할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난 결혼을 하게 되더라도 아이는 낳지 않았으면 하는 입장이라서. 저희가 사귀고 나서 제일 많이 싸웠던 건 결혼 문제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죄인이었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오순도순 사는 게 가장 큰 행복이고 소원이라고 하는 남편과 애 낳는 건 물론이고 결혼도 싫다고 말하는 게 저였으니까요. 물론 남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생각하니까 저희도 거기서부터 안 맞았었구나 싶네요. 그렇다고 제가 남편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었어요. 결혼은 절대 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저조차도 저런 사람이라면 결혼을 하고 같이 살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었으니까요. 결혼 안 할 거면 우리 더 이상 만날 필요도 없을 것 같다. 너한테는 괜찮을지 몰라도 나한테는 결혼도 안 할 사람이랑 이렇게 오래 만나고 있다는 게 시간 낭비로밖에 느껴지지가 않아. 남편 이야기에 틀린 말이 하나 없었죠. 그렇게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나서 집에서 울면서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난 정말 이 사람이랑 함께하고 싶은 게 아닌가? 이 사람이랑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은 결혼밖에 없는데 그럼 내가 결혼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남편에게 이별 통보를 받은 지 일주일이나 되던 날 제가 먼저 다시 남편에게 연락해 결혼하자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당신이랑 헤어지는 건 못할 것 같아. 우리가 함께 있을 수 있는 방법이 결혼밖에 없다면 나 결혼할게. 헤어지자는 이야기 다시 생각해봐줘. 저 나름대로 벼랑 끝에서 몰려 한 선택이었죠. 서로의 애정은 넘치게 있는 상태였고 걸림돌은 결혼밖에 없는 상태였으니까 제가 그 부분에서 굽히고 들어가니 문제는 어렵지 않게 해결되었습니다. 결혼도 내 나름대로 힘든 결정한 거야. 자기도 알고 있지. 아이는 나도 양보 못해. 거기까진 바라지도 않아. 나도 당신이 당신 커리어 포기하면서까지 애 낳는 거 원치 않고 난 항상 당신이 1순위니까 어떤 결정을 하던지 당신 생각 따를게. 남편과는 결혼 전에 아이를 낳지 않기로 이미 합의 아닌 합의를 해놓은 상태였어요. 저희 부모님은 손주는커녕 저 자체도 관심이 없는 분들이셨으니까 저 아이 낳지 않고 딩크로 살려고요. 통보를 했을 때 그건 네가 알아서 할 일이지 왜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니? 라는 반응이셨거든요.
당연히 남편도 부모님과 이런 이야기를 충분히 하고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생각했어요. 더군다나 결혼을 하기 전에 저한테 항상 제가 1순위라면서 제가 어떤 결정을 하든지 상관없이 제 의견을 따르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으니 전 결혼을 하고 나서 이런 문제가 생길 거라고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던 거죠. 너네는 결혼한 지 벌써 2년도 지났는데 왜 여태의 소식이 없니? 둘이 사이가 안 좋은 것도 아니고. 너네 어디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아유, 우리 엄마 또 왜 시어머니처럼 구실까? 오늘 좋은 일로 왔잖아. 그런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하자, 응? 결혼을 하고 나서도 시어머니께서 아무리 아들이 둘이어도 큰아들이 낳은 손자랑 작은아들이 낳은 손자는 엄연히 다르다.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아이를 안 낳겠다고 이야기를 해놔도 막상 큰아들이 그러니 서운하시긴 한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저야 당연히 남편이 아이를 안 낳는 중요한 일은 시부모님께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다 이야기가 된 거라고 생각했었으니까요. 그런데 결혼한 지 2년 차에 어머님 생신으로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어머님이 저런 말씀을 꺼내시고 남편이 황급히 수습하는 모습을 보고 나서 안 거예요. 아, 우리 애 안 낳기로 한 건 말 안 했구나 하고요. 어머님,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이희가 어머니께 한 번도 그런 말씀을 안 드렸나 봐요. 저희가 결혼하면서 애는 안 갖기로 했어요. 어디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둘이 그렇게 합의하고 결혼했어요. 여보, 당신까지 왜 그래 진짜. 엄마, 아니야. 이거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뭐? 애를 안 낳아? 그게 뭐 너희들끼리 상의하고 나한테 통보하면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아야 하니? 누구 마음대로 애를 안 낳아, 애를 안 낳긴. 뭐를 합의를 하고 결혼했어. 니네가 아주 대를 끊고 싶어서 작정을 했구나. 여튼 난 니네가 그런 난리를 치는 거 단 한마디도 합의한 적 없으니까 둘째 결혼하기 전까지 당장에 가져라. 애 안 가질 거면 둘이 아주 갈라서던지. 손주 하나 없는 놈한테 물려줄 재산 같은 것도 한 푼도 없으니까 그런 줄 알아. 시댁이 뭐 부자인 건 아니고요. 시골에 땅이 조금 있으신데 결혼할 때부터 그걸 그렇게 자랑하시면서 뻑하면 그 땅을 물려주네, 안 물려주네 하면서 협박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제가 그 자리에서 입 다물고 있었으면 별일 없이 조용히 넘어가긴 했을 테지만 그래도 아이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런 걸 여태까지 부모님께 숨겨왔던 남편한테도 배신감이 느껴지고 화가 나고 또 막상 제가 1순위다. 제 뜻에 따르겠다 했던 남편도 부모님이 저렇게 나오시니까 금세 돌변하더라고요. 당신은 왜 거기서 쓸데없는 이야기를 꺼내서 집안을 쑥대밭을 만들어놔야 속이 시원해? 쓸데없는 얘기? 그게 왜 쓸데없는 얘기야? 결혼할 때부터 아이는 안 갖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으면 당연히 가족들한테도 이야기하고 허락은 받았어야지. 언제까지 숨기려고 했어? 당신이 여태 아무 말도 안 하는 바람에 나만 중간에서 이상한 사람 된 거잖아. 야, 뭘 숨기고 뭘 허락받아. 너 같으면 애 안 낳겠다고 하는 이야기 옳다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부모님이 있겠어? 남들 다 애 낳고 그렇게 살아. 네가 무슨 대기업 오너인 것도 아니고 막말로 우리나라 대기업 오너들 중에 애 안 낳고 사는 사람이 있냐? 왜 너만 그렇게 유난인 건데 대체? 당연히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 예상했던 남편은 결혼을 하면 제 마음이 바뀌겠거니 하고 애초에 그렇게 할 생각도 없었던 겁니다. 물론 남편이나 시댁의 입장을 100%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니니까 저도 거기서 더 이상 싸울 마음도 없고 해서 무작정 친정으로 왔어요. 다들 시댁에서 상처받고 힘들면 친정으로 찾아가고 그러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기댈 사람이 하나 없는 친정인 걸 알지만 그래도 제가 그때 찾아갈 곳이 어디 있겠어요. 엄마, 아무래도 나 이혼하는 게 좋을까? 제가 찾아와서 무슨 일이 있어 이 밤에 온 것인지 걱정하고 맞아주는 사람 없이 다들 이 시간에 여길 왜 왔냐 하는 표정. 그래도 제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힘드니까 거실에 있는 어머니를 붙잡고 말을 꺼내봤어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혼을 하는 게 맞을지 하고요. 저는 그때 낮에 시댁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상처받은 것보다 남편 이야기보다 그런 이야기들에 상처받고 찾아온 친정에서 터놓은 고민에 싸늘하게 저를 쳐다보던 어머니의 얼굴이 더욱 상처였어요.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유난을 떨어 유난을. 이혼은 너 혼자 하니? 우리 얼굴에 먹칠할 생각이면 최소한 2년은 끊고 이혼하던지 해라. 딸이라고 하나 있는 거 평생에 도움도 안 됐었는데. 이제 이혼까지 하겠다고 우리 얼굴에 먹칠하겠다고 찾아온 애한테 내가 좋은 소리 해주길 바라는 거니? 뭐 당장 이혼하라고 응원이라도 할까? 전 대체 뭘 바라고 친정에 갔었던 걸까요? 어머니에게 별다른 대꾸도 하지 못하고 입술을 꾹 물고 새벽에 울면서 택시를 타고 저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디에도 기댈 곳 없는 초라하고 불쌍한 제 신세를 한탄하면서요. 그래도 최소한 남편은 연락도 안 되고 대체 어딜 갔다 온 거냐며 저를 붙잡고 화를 내주더라고요. 그래, 내가 무슨 좋은 꼴을 보자고 혼자 그렇게 유난을 떨면서 살았을까. 아이를 갖는 게 지금 이 상황의 유일한 탈출구라면 아이를 가지면 되지. 뭐가 문제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울면서 잠에 들었습니다. 결국 모든 상황은 시댁과 남편이 원하던 대로 흘러갔습니다. 그렇게 집안이 쑥대밭이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저에게도 아이 소식이 찾아왔거든요. 왜 저희 어머니가 저희 오빠를 갖고 나서 집안에서 신분이 올라간 것 같다는 기분을 느꼈다고 했잖아요. 아이를 갖고 나니까 순간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렇게 저를 무시하시던 시어머니도 먼저 살갑게 어디 몸은 안 좋은 데 없냐. 이게 임산부한테 좋다더라. 하시면서 생전 챙겨다 주시지도 않은 보약까지 챙겨다 주시고 저를 챙겨주는 건지 아니면 뱃속에 있는 아이를 챙겨주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결혼을 하고 나서 처음으로 그런 것도 받아보고 하니까 기분이 나쁘지만은 않더라고요. 처음에야 당연히 고민했죠. 아이를 지울지 말지요. 그런데 아이를 딱 갖고 나니까 저한테도 모성애라는 게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이미 생긴 아이를 지우는 것도 정말 몹쓸 짓이구나 싶고 이왕 이렇게 된 거 일도 육아도 열심히 해서 성공하면 되지. 요즘 워킹맘이라고 해서 일도 잘하면서 육아도 잘 챙기는 엄마들이 많은데 남편과 제가 조금씩만 이해하고 살면 저도 못할 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인생이 어찌 제가 바라는 대로만 흘러가겠습니까? 육아휴직을 내기 위해서 부장님과 면담 요청을 한 자리에 시작된 이야기부터 제 인생은 또다시 조금씩 꼬여가기 시작했습니다. 육아휴직을 낸다고? 너 처음에 회사 입사할 때 그 자리에 앉아서 나한테 면접 봤었지. 그러면서 너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은 나냐? 너는 다른 사람이랑 다를 거다. 결혼을 해서도 회사에 피해주는 일 없을 거고 아이도 가질 생각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지. 죄송해요, 부장님. 그런데 저 정말 휴직 들어가기 전에 회사에 피해주지 않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야간까지 하면서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 휴직을 하고 복귀해서도 그럴 거예요. 믿어주세요. 너 일 잘하는 거야 내가 당연히 알지. 네가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네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변한 거야. 팀원들한테 피해주는 일 없을 거다. 미안하지만 네가 결혼하고 아이 가진 그 순간부터 나머지 팀원들은 폭탄 맞은 거야. 너 하나 때문에. 너는 1년밖에 안 되는 기간이다. 휴직하고 금방 돌아오겠다 하겠지만 그 1년 메꾸려면 회사에서는 사람 새로 뽑아야 하고 팀원들은 그 새로운 팀원이랑 또 같이 호흡 맞춰야 하고 호흡 다 맞춰갈 때쯤에 너는 복직하겠다고 다시 돌아오겠지. 복직하고 나면 감 안 잃고 일을 잘할 자신은 있고 그리고 복직을 하긴 할 거고 복직하면 애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부터 내가 안 겪어본 줄 알아? 애가 아파요, 애가 어째요 저째써요 하면서 자기 일 내팽개치는 여자들 수두룩하게 봤어. 내가 지금 무슨 말하는지 알겠지? 휴직 잘 들어갔다 오라고 그런 이야기를 기대한 건 아니었지만 면담 자리에서 들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회사의 입장에서 곱씹어 생각하면 일에 구멍이 나는 것만큼 큰 문제는 없겠죠. 저는 그런 문제가 제 임신과 동시에 찾아온다는 이야기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휴직을 의논하기 위한 면담 자리는 어느새 제 자발적인 퇴사를 종용하는 자리가 된 것 같더라고요. 눈치껏 알아서 행동해주길 바란다고요. 흐지부지 면담이 끝나게 되고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과도 상의를 했어요. 여기서 그냥 내가 눈 딱 감고 휴직을 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회사 이야기대로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쓰고 육아를 하는 게 좋을지요. 사실 제 마음은 후자에 가까웠으나 남편 역시 저를 그렇게 붙잡아주길 바래서 물어봤던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남편 역시 제가 퇴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은근슬쩍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머니가 왜 저를 그렇게 미워했는지 그때부터 조금씩 이해가 가더라고요. 뱃속에 아이가 없었더라면 저도 남들처럼 아니 남편처럼 하고 싶은 일 마음 편하게 하면서 지낼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제 인생과 커리어가 뱃속에 있는 아이 때문에 망가진 것 같다는 그런 착각에 빠졌습니다. 왜 한 번도 인생은 제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은 건지 나는 대체 남의 눈치를 왜 그렇게 보고 살아서 결국 남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건지 싶었어요. 육아휴직 대신 사직서를 제출하고 팀원들이 내뱉는 안도의 한숨을 들으면서 저는 그렇게 아이를 낳고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고통의 시작이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아이를 낳고 나서 저는 끔찍한 산후 우울증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산후 우울증을 경험해 보신 분이 있나요? 대체 다들 어떻게 버티셨는지 정말 존경스러울 따름입니다. 저는 제가 제일 증오하고 미워했던 어머니와 같은 행동을 제가 하고 있다는 게 가장 버티기 힘들고 끔찍했어요. 다들 애 낳고 사는데 뭐가 유난이야? 뭐 산후 우울증이니까 애를 좀 봐달라고? 야, 그렇게 따지면 난 애가 셋이야. 나는 진작에 죽었어야겠다. 이게 아주 집에서 쉬고 싶으니까 장깨만 늘어가지고 산후 우울증은 무슨. 제가 원치 않은 임신을 했었을 때 그 임신으로 회사에서 그동안 쌓아왔던 커리어를 다 포기하고 전업주부가 됐을 때보다 아이를 낳고 나서 산후 우울증으로 한두 시간이라도 좋으니까 아이 봐주는 것을 도와줄 수 있냐는 절규 같은 부탁에 시댁 식구들이 모두 등을 돌린 그때가 저에게 가장 이혼하고 싶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이혼 서류를 출력해서 몇 번을 썼다가 구기기도 했고 확 죽어버릴까? 이런 나쁜 생각을 했던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제 편인 사람들이 없었지만 천사같이 잠들어 아무 걱정 없이 방긋방긋 웃으면서 잠들어 있는 아이를 보고 그 마음을 고쳐먹었었죠. 산후 우울증이 걸린 엄마가 아이를 안고 정신과를 들락날락하면서 버텼어요. 나도 우리 엄마랑 똑같은 사람이 되지 말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만큼은 이 아이한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자. 절대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아이는 지키자. 아이를 외롭게 하지 말자. 그렇게 버텼습니다. 병원에 다닌 지 1년 정도 되니까 마음이 조금씩 나아지더라고요. 그제서야 내 자식 예쁜 것도 온전히 눈에 들어오고요. 그런데 이번에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할 때는 몰랐는데 남편 카드를 받아 생활비를 쓰고 나니까 그 눈치도 상당하더라고요. 하루는 그랬어요. 저녁거리가 하도 없어서 애를 안고 마트에 가서 정말 딱 그날 저녁 먹을 것만 간단하게 샀거든요. 뭐 샀는지 아직도 기억나요. 두부, 양파, 호박. 여튼 다 해서 10,000원도 안 되는 금액이었어요. 그렇게 장을 보고 들어오는데 동네에 새로 생긴 카페가 있더라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시원한 아메리카노거든요. 회사 다닐 땐 아침마다 카페에 꼭 들려서 커피를 사 마셨는데 새로 생긴 카페를 보니까 오랜만에 옛날 생각도 나고 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들어오는 길이었습니다. 남편에게 갑자기 전화가 오더라고요. 여보,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당신 커피 사 마셨어? 아, 문자 갔구나. 집 앞에 카페가 새로 생겼길래 옛날 생각나서 한 잔 샀지. 왜 그렇게 이기적이야? 나 혼자 고생해서 돈 벌고 있는데 당신은 그렇게 여유롭게 나가서 커피 사 마시고 즐길 거 다 즐기면서 그렇게 살고 싶어? 당신 한 달에 병원비만 해도 얼마인 줄 알아? 집에서 충분히 다 마실 수 있는 걸 뭐하러 꾸역꾸역 나가서 사 마시냐고. 남편의 생활비 압박이 하루 이틀이 아니긴 했지만 커피 그래봤자 한 잔에 3,500원이에요.
직장 생활을 못하고 생활비를 받았었으니까 정말 사사건건 간섭하고 트집을 잡는 모습이 어이가 없더라고요. 거기서 더 따지기도 싫어서 전화를 확 끊어버렸어요. 그것뿐만인 줄 아세요? 당연히 생활비를 제가 쓰니까 가계부를 따로 쓰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금요일 저녁에 제가 쓴 가계부를 가져오라고 하더니 카드 문자랑 일일이 맞추어 보더라고요. 제가 혹시라도 더 쓴 돈이 있을까 싶어서 그러겠죠. 결혼을 하고 나서 모두 남편이 원한 대로, 시댁이 원한 대로 해왔는데 이렇게 커피 한 잔도 마음 놓고 사 먹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 화가 나더군요. 그런데 지금 당장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모아둔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재산을 모을 수 있는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업주부가 되면서 그야말로 저는 남편 아니면 오갈 데가 없는 남편이 목줄을 쥐고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 체감되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막 찾았던 것 같아요. 남편이야 본인이 벌어오는 돈을 얼마나 쓰냐에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이니까 제가 어딜 나가서 뭘 하든 무슨 일을 해서 돈을 번든 신경도 안 썼고 뭐 요즘 많이 하시는 당근마켓에다 물건을 팔기도 했고 제가 회사에서 마케팅 쪽을 담당해서 일을 했거든요. 톡톡사연처럼 유튜브 채널을 만들기도 하고 애 업고 밥 먹이고 하면서 남는 시간을 쪼개서 그렇게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맞벌이 하다가 육아휴직으로 전업주부가 된 저의 모습에 공감하는 엄마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더라고요. 그런 엄마들의 마음을 제가 10분 이해하니 육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육아용품, 생활용품 판매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회사 다닐 때의 마케팅 실력이 녹슬지 않았는지 처음엔 남편에게 비밀로 하고 사업자를 내서 내 커피값이라도 벌어보자고 시작한 일이었는데 몇 달이 지나고 나니 통장에 턱턱 꽂히는 돈을 보니까 저도 놀랄 정도의 액수더라고요. 남편한테 이야기했냐고요? 당연히 안 했죠. 제가 그만큼 돈을 버는 모습을 본다고 잘하고 있다고 해줄 사람들이 아니라는 건 진작에 알았으니까요. 오히려 그런 거 하느라 얘를 잘 안 돌보는 건 아니냐, 살림에 소홀한 건 아니냐, 또 어떤 핑계를 대면서 제가 일하는 것을 막을까 싶어서 더더욱 꽁꽁 숨겨놨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의 이중생활이 계속되고 있을 때 남편 바로 밑에 남동생 서방님이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축하할 일이죠. 그런데 새로 들어올 동서에게 보여주는 시댁의 태도를 보니까 못된 형님이 되고 싶은 마음은 없었지만 솔직히 시댁에게 배신감이 느껴졌습니다. 처음 동서가 집에 인사 올 때 정장을 입고 왔어요. 아이를 돌본다고 누가 인사로 오더라도 편안한 옷을 입을 수밖에 없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직장 다닐 때가 떠올라 괜히 코끝이 찡하더라고요. 동서도 그렇게 자기 커리어가 탄탄한 사람인데 이 집에 들어오고 나면 결국 나 같은 처지가 되겠지 싶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렇게 일 관둬라, 애 낳아라, 가정에 충실해라 귀에 딱지가 않도록 잔소리하시던 시어머니, 저희 동서에게는 입 싹 닫고 있더라고요. 이유는 돈 때문이었습니다. 동서 집이 여유롭기도 했고 외국계 기업을 다니는 동서 연봉이 1억이라고 하더라고요. 대출받아도 모자란 신혼집 비용을 동선에서 다 대고 혼수 비용이 저희한테는 결혼식 때 한복 해입으라고 봉투까지 돌리니 시어머니 입이 귀에 걸려서 동서가 무슨 이야기를 하던지 그래, 네 말이 맞다, 네가 옳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동서 칭찬만 하면 다행이죠. 동서를 치켜 세우면서 저를 깎아내려야 속이 시원하신지 언제부터인가 가족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은근슬쩍 동서와 저를 비교하시면서 대놓고 조롱하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래서 집안에 사람이 잘 들어와야 한다고 옛날부터 그런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라니까. 우리 둘째가 복덩이지 복덩이야. 너는 절대 전업주부 한다고 집에 들어앉고 그러지 말아라. 괜히 몸만 퍼지고 사람이 게을러져 아주. 어머님, 요즘 시대가 어떤 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일하면서 애도 낳고 다들 그러고 살아요. 거기다가 요즘 물가도 좀 높아요. 자식 키우면서 맞벌이 안 하면 그거 애한테도 미안한 짓이에요. 남들 영어 유치원 보내고 어렸을 때부터 일찌감치 유학 보내고 하는데 그 돈은 그럼 남편 혼자 벌어다 줘요? 제 생각에도 그건 너무 도둑 심보 같아서 전 그러기 싫어요. 그래, 네 말이 맞지. 사람 잘못 들이면 그러는 거야.
괜히 우리 아들만 쇠가 빠져라 고생하는 거지. 아휴. 어머. 형님, 죄송해요. 형님 이야기하려고 그런 건 아니었는데 오해하신 건 아니죠? 오해는 무슨 오해예요? 누가 봐도 저 들으라고 시어머니 옆에 착 붙어서 그런 소리 하는 동서도 좋게 보이진 않더라고요. 누가 보면 제가 집에 들어앉고 싶어서 남편 피골은 빨아가면서 애 낳고 퍼질러져 있는 그런 여자처럼 이야기를 하니 기가 막히는 노릇이었습니다. 제일 미운 건 남편이었죠. 시어머니랑 동서가 그런 이야기를 해도 제 이야기인지 전혀 눈치도 못 챌 뿐더러 집에 들어와서 낮에 있었던 일이 서운하다고 이야기를 꺼내니 이래요. 아무리 그래도 동서도 그래. 나 있는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 좀 아니지 않아? 다음에 동서 만나면 따끔하게 한마디 해줘야겠어. 어머님도 그래. 내가 일을 그만둔 게 내가 그만두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니었잖아. 당신은 왜 거기서 한마디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당신 그거 괜히 재수 씨한테 자격지심 느끼는 거야. 그리고 재수 씨 이야기 중에 뭐 틀린 말이 있어? 그런 이야기 듣기 싫다고 괜히 짜증만 내지 말고 당신도 애 어느 정도 키워놓고 나면 어떻게 해야 빨리 복직할 수 있을지 남 헐뜯기 전에 그런 궁리나 좀 해. 친정이나 시댁이나 온통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 뿐이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저한테 유일한 희망은 예쁜 제 딸과 제 사업뿐이었습니다. 제가 느끼는 서운한 감정을 전업주부가 하는 배부른 투정 정도라고 생각해버린 남편도 더 이상 한편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그러던 제가 터져버린 사건이 생겼습니다. 바로 제사였어요. 그동안 제사라고 하면 시어머니랑 저랑 둘이서 하루 종일부터 음식 장만을 하고 있어서 저한텐 정말 피하고 싶은 집안 행사 중 하나였거든요. 그래도 동서가 들어왔으니 둘이 하던 거 셋이 하면 좀 낫지 않을까 저도 은근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제사 전날 30분이면 도착한다는 저한테 언제 오냐고 전화해서 닥달을 하시길래 서둘러 시댁으로 갔는데 동서는 온데간데 없고 또 시어머니와 저 둘만 남아있더라고요. 어머님, 동서는요? 오늘 음식장만 같이 하기로 하지 않았어요? 아직 안 온 건가? 내가 오지 말라고 했다. 하루 종일 일하는 애인데 무슨 또 음식 장만하라고 불러. 걔 손이 음식 장만할 손이 아니야. 이런 거는 원래 집에서 놀고 있는 사람이 하는 거지. 넌 그게 뭐 어려운 거라고 동서는 어디 있어요? 동서는 언제 와요? 하고 불평불만이야. 얼른 앉아 전이나 붙여라. 기가 찼죠. 누가 그러던가요? 전업주부가 집에서 노는 사람이라고. 아침에 일어나 청소부터 시작해서 빨래, 설거지, 아이만 봐도 시간 금방 가버려요. 전 짬나는 시간에 제 일까지 하니까 새벽에 애 재우다가 코피도 몇 번이나 쏟았어요. 그런데 어머님 눈에는 저는 그냥 자기 아들 밖에 나가서 죽도록 일하고 그 돈으로 집에서 놀고 먹고 하는 아주마인 거예요. 저도 화가 나서 동서한테 전화를 하려고 그 자리에서 휴대폰을 꺼내 동서 번호를 누르려고 하니까 제 핸드폰까지 뺏어가면서 얘가 왜 이렇게 못됐냐고 이기적이냐고 화를 내기까지 하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시댁의 오만정이 다 떨어지고 남아있는 정도 얼마 안 남아있었는데 대체 어디까지 하시나 지켜나 보자 하는 마음으로 저도 가만히 있었어요. 동서도 없는 자리에서 동서한테 화를 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일 오면 제대로 한 소리 해줘야겠다 하고 벼르고 있었죠. 그렇게 온몸에서 붙인 게 기름 냄새가 풀풀 나서 헛구역질이 나올 정도로 전을 부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에게 불평불만할 기운도 없더라고요. 다음날 새벽같이 일어나서 어제 못한 장만을 마저 한다고 시댁으로 갔어요. 동서가 도착했을 리가 절대 없었죠. 나물 무치고 고기 삶고 어제 한 전 옮겨 담고 제가 준비를 다 하고 온 가족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자기가 주인공이라도 된 것 마냥 서방님과 느릿느릿 그제서야 들어오더라고요. 동서,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어머님이랑 나랑 음식장만 다 했잖아. 어머, 형님, 제가 늦고 싶어서 늦었어요? 회사 일이 바빠서 빨리 못 간다고 어머님께 연락도 드렸는데 저 하루 종일 힘들게 밖에서 일하고 온 사람인데 형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서운해요. 어머님 힘드실까 봐 제가 장만에 보태라고 돈도 좀 챙겨드렸는데. 예,
넌 이제 막 퇴근해서 그래도 시댁 제사 지내겠다고 쏜살같이 온 애를 붙잡고 그렇게 잔소리를 해야 속이 시원하니? 아, 됐다 아가. 신경 쓰지 말고 작은 방 가서 좀 쉬고 있어라. 아니에요. 어머님, 형님이 저한테 서운하신 게 많은 것 같은데, 형님이 들어가서 좀 쉬고 계세요. 음식 옮기는 건 제가 할게요. 됐죠? 왜 어머님이 전화도 못하게 막으면서 오냐오냐 하나 했더니 동서가 제사 장만하라고 챙겨준 봉투 때문인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돈으로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거면 진작에 나도 그럴 걸 그랬다 하는 생각을 했다가 이런 사람들한테 뭐 좋다고 돈을 쓰나 싶기도 하고 여튼 맨 마지막에 도착한 동서는 또 돕겠다고 무겁지도 않은 그릇들을 옮기면서 오만 생색은 다 내고 제사가 그렇게 끝났어요. 저희가 일가 친척들까지 다 모아놓고 보면 그래도 가족이 꽤 되거든요. 거기다가 그냥 집안 모임도 아니고 제사잖아요. 큰 통에다가 그릇 다 모아놓고 몇 시간을 해야 설거지가 다 끝나요. 제사가 끝나고 밥이며 술을 나눠 먹었는데 자연스럽게 시어머니가 제 손을 끌어 설거지통 앞에 세우고 가버리고 동서도 커피나 한잔 해야겠다며 슬슬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저도 거기서 폭발했죠. 동서, 내가 동서 뒤치다꺼리 하는 무술이인 줄 알아? 음식 장만도 안 했으면 최소한 설거지는 도울 줄 알아야지. 그게 예의야. 그럼 이 많은 설거지를 지금 나보고 다 하라는 거야? 어머, 형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뭐 언제 설거지 안 한다고 했어요. 커피 마시고 오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부터 되게 서운하게 말씀하시는데, 제사 준비, 형님이 혼자 다 했어요? 결국 제가 보탠 돈으로 장만할 음식 다 사고 한 거 아니에요? 전 한 거 하나 없다.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저도 기분 나빠요. 언성이 높아지니까 어머님과 남편, 친척들이 얼른 뛰어오시더라고요. 동서는 고사질이라도 하는 것 마냥 어머님에게 일러바치고 그 이야기를 들은 어머님은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하더니만 동서가 보는 앞에서 제 뺨을 올려 붙이더라고요. 얼굴이 얼얼하고 기가 찼습니다. 이년아, 분수를 알아라. 네가 감히 시키긴 누굴 시켜? 애 연봉이 1억이야 1억. 집구석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주제에 건방지게. 저 지금 생각해보니까 시어머니에게 아주 감사해요. 제가 그때 뺨을 맞고 정신이 번쩍 들었거든요. 이 거지 같은 집구석에서 더 이상 며느리 노릇하고 어떻게든 예쁨 받으려고 애쓰는 노예짓 그만해야겠다고요. 설거지를 하려고 세제를 풀어놓은 물통을 들어 시어머니와 동생에게 집어 던지듯이 부어버리고 한마디 했습니다. 연봉 1억? 내가 집에서 애 보면서 지금 버는 돈이 2억이야. 아줌마랑 아줌마 아들이 하도 무시하길래 나도 집에서 일 좀 시작했더니 그 정도는 벌더라. 1억 가지고 유세 떨기. 이딴 집안은 내가 사절이야. 야, 너 앞으로 니네 엄마 모시고 평생 비위 맞추면서 그렇게 살아. 이혼 서류 보낼 테니까 도장을 찍던지 소송을 하던지 그건 너 알아서 하고. 남편은 연봉 2억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면서 저를 붙잡고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된 시어머니랑 동서도 놀라서 어버버 하더라고요. 말 그대로 애 보면서 사업해서 나도 1년에 2억은 번다. 당신들 돈 아니니까 신경 꺼라 하면서 제 통장 잔고를 보여주니 그제서야 남편도 저를 붙잡고 난리가 났어요. 전 다 뿌리치고 방에서 자고 있던 아이를 안고 그대로 호텔방으로 들어갔죠. 호텔에 누워서 핸드폰도 꺼버리고 아이와 함께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딴 게 결혼이라고 꾸역꾸역 지키려고 했던 제가 너무 한심하더라고요. 제 어머니 같은 사람이 되지 말자 결심했으니 저도 아이와 제 행복만 찾는 이기적인 엄마가 되어보고자 합니다. 이혼 소송이 순탄치는 않아요. 뭐 자기도 제 재산을 만드는데 어느 정도 기여하지 않았냐고 위자료나 콩고물이라도 뜯어 먹어보려고 거지 같은 시댁이 달라붙어서 난리를 치고 있거든요. 저도 이제 벌만큼 버니 그런 데에 돈 아끼지 않고 좋은 변호사 선임해서 거지들 떼어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싱글맘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남 눈치 보지 않고 진정 행복하게 사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되었으니 두 번째 인생은 좀 더 제대로 살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소송 때 또 확실하게 코 납작하게 만들어주고 다시 썰 풀러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은 70대 남자입니다. 작년 처음 판정을 받았을 때는 남은 시간이 6개월이라고 들었는데 지금은 그 시기를 넘겼답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사람처럼 산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딱 그런 마음으로 지금껏 시간을 보내고 있죠. 저도 살 만큼 살았으니 이제 갈 때도 되었다고 생각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마지막은 고향의 바다를 보고 가고 싶다고 생각했었지요. 하지만 그곳에서의 일이 제 생각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왔죠. 제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사남매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위로 누나가 있었는데 가정 형편이 어려웠던 시절 병에 걸려 일찍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거기다 아버지라는 사람은 노름판에서 살던 사람이라 얼굴을 본 적이 없고 손꼽을 정도였답니다. 당연히 집안 살림은 어머니께서 책임지고 계시는 거나 다름이 없었죠. 아버지께서 술에 취해 객사하고 나서부터는 남은 저희들을 위해 안 해본 일이 없으셨답니다. 저 역시도 아침부터 신문 배달을 시작으로 학교를 다니면서 돈이 될 만한 일들을 찾아다녔죠. 고등학교는 졸업해야 한다는 어머니의 말씀만 아니었다면 진즉 학교도 때려치웠을 겁니다. 저는 공부에 큰 뜻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동생 둘은 달랐죠. 둘 다 저와는 다르게 머리도 좋고 성적도 좋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공장에 취직해 동생들의 학비를 마련했었답니다. 아내를 만난 것도 집안 어른들의 속이었습니다. 어른들끼리 이야기가 다 된 상태라 몇 번 보지도 않고 대뜸 날부터 잡았죠. 지금이야 무슨 그런 경우가 있나 싶겠지만 당시 시골에서는 비일비재한 일이었답니다. 신혼생활이라 할 것도 없었고 아내와 저는 맨손으로 도시에 나와 자리를 잡기 위해서 노력했지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힘들었다 싶네요.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무것도 관심이 없었답니다. 그저 하루 버티고 통장에 찍히는 숫자만이 전부였죠. 성실함이 가장 큰 무기였던 그 시절 저는 운 좋게도 사장님 눈에 띄었습니다. 그 덕분인지 고졸치고는 승진도 쭉쭉 할 수 있었죠. 사장님께는 회사를 물려줄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자기가 죽으면 이 공장은 저더러 가지라고 하셨어요. 나중에 내가 이 회사만큼은 꼭 너한테 물려주려고. 너처럼 이렇게 부지런하게 일하는 사람이라면 피땀으로 세운 이 회사 잘 키우겠지. 아직 정정하시면서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제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다고요. 기계 돌리고 정비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아는 게 없는데요. 당연히 저는 그 말이 농담이라 생각했지 진심일 거라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진짜 사장님께서 병원에 누워 계시면서 제게 공장을 맡으라고 하셨을 때는 꿈인가 싶었습니다. 경영에 대해 아는 것이라곤 쥐뿔도 없는 제가 하루아침에 사장이라뇨. 현실성이라곤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었지요. 하지만 막상 사장이 되고 나니 욕심이 생기더군요. 어떻게든 이 회사를 키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어린 시절 하지 않았던 공부를 시작했고 그것은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내도 내조를 하겠다며 공장에 나와서 저보다 더 많이 책을 보고 공부를 했죠. 공장에 남아있던 직원들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를 포함한 8명의 직원들이 정말 죽어라 매달렸죠. 이런 정성이 하늘에 닿은 것인지 저희 공장은 점점 규모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막내가 대학을 입학할 때 정도가 되어서는 직원이 50명에 달을 정도로 성장했지요. 저희 부부는 아들만 셋을 두었는데요. 아이들이 공부머리가 있더라고요. 천만다행으로 아내를 닮은 덕분이죠. 특히 막내는 대학을 다니는 중에 교환학생 자격으로 미국으로 건너갔는데 그곳에서 대학원 과정까지 마칠 정도로 똑똑했답니다. 지금은 한국으로 들어와 교수가 되었고요. 건축을 전공한 첫째는 대기업에 입사를 했다가 퇴직해서는 자기 이름을 건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 둘째는 치의대를 나와 치과 의사를 하고 있답니다. 자기들끼리 우애도 어찌나 좋은지 몰라요. 셋이서 여행도 자주 다닐 정도였죠. 한 번은 순례길을 다녀오겠다며 자기들끼리 배낭을 끼고 집을 나선 적도 있었답니다. 제 기억이 맞는다면 아마 막내 제대 기념이었던 것 같아요. 다른 집을 보면 이렇게까지 하는 형제들이 없더라고요. 주변 사람들 중에는 저희 부부가 자식 농사는 끝내주게 잘 지었다고 부러워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 역시도 아들들을 보고 있으면 번듯하게 참 잘 커졌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다만 저렇게 자라는 동안 곁에 있어주지 못했다는 것이 참 많이 후회가 되지요. 일주일 내내 회사에 출근을 했고 새벽같이 나가서는 늘 밤늦게 들어왔거든요. 하루 쉬는 날이 있다 싶으면 피곤하다고 누워선 잠만 잤고요. 나중에 앨범을 보니 참 애들 사진이 없더라고요. 놀러가서 가족 사진을 찍은 마지막이 막내가 막 걷기 시작했을 때였지요. 그래서 그런 점이 참 많이 또 후회되었답니다. 저희 아이들은 결혼도 일찍 했어요. 다른 집 애들은 결혼 문제로 속을 어지간히 썩힌다 하던데 어디서 자기 짝들을 다 찾아오는 건지 알아서 데리고 와서는 결혼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첫째 며느리는 큰아들과 같은 대학을 나왔다고 하더군요. 처음 인사하러 왔을 때는 목소리도 크고 자기 할 말은 똑 부러지게 하는 그런 인상을 받았지요. 아내는 장군감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 정말 잘 어울린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 며느리를 보면서 큰아들이 아주 잡혀 살겠구나 싶은 생각도 들었고요. 어느 날 결혼을 앞두고 큰아들의 얼굴이 며칠이나 엉망이었죠. 결혼 준비를 하다 보면 메리지 블루라고 해서 잠깐 오는 불안감과 같은 가벼운 우울증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종류인가 추측하기도 했었는데요. 하루는 첫째 며느리가 집에 찾아와서는 할 말이 있다고 하더군요. 저희 부부는 내심 겁이 좀 나기도 했었어요. 결혼 못한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은 아닐까 하고 말이죠. 그런데 둘이 크게 싸웠다고 하면서 신혼집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처음부터 독립하기로 이야기가 되어 있었는데 첫째 며느리가 무조건 저희와 살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너희는 직업인지라 출장도 잦고 해외 파견도 있잖아. 그런데 어른들이랑 살면 신경 쓸 일도 많을 텐데 피곤하지 않겠니? 무엇보다도 너희 다 독립하고 나면 너희 시어머니랑 둘이서 단출하게 살자고 노후 계획도 세웠는데 갑자기 무슨 소리야. 그래도 제가 맏며느리인데 모셔야죠. 마지가 어디 괜히 맞이겠어요? 아버님, 어머님 곁을 지켜드리는 게 맞죠. 제사 문제도 있고요. 나가 산다고 해서 마지가 아닌 게 되는 것도 아닌데 무슨 소리야. 그리고 제사는 너희 시아버지가 절에서 지내자고 해서 집에선 할 일도 따로 없어. 그러니 고집 부리지 말고 그냥 직장 근처에 아파트 구해. 그러다 나중에 동서가 들어와서 두 분 모시고 산다고 그러면 제가 순위에서 밀릴 수 있잖아요. 첫째 며느리는 순위가 밀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더군요. 순위라니 무슨 장기자랑 나와서 1등, 2등 하는 것도 아니고 자식들 사이에 순위가 무슨 소용이 있어서 그런 말을 하는지 조금도 이해되지 않았지요. 저희 부부는 자식들 사이에 순위가 어디 있느냐며 점잖게 첫째 며느리를 달랬습니다. 그제야 첫째 며느리도 아차했는지 그런 말이 아니라고 하면서 저희와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라고 말을 바꾸더군요. 같이 살지 않는다고 얼굴 안 보고 지낼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까지 해. 너희 시간 나면 함께 밥을 먹던 휴가를 가든지 하면 되는데. 아휴, 됐다. 우리는 너희랑 같이 살 생각 없으니 아파트 따로 구라 이럼. 그럼 나중에 도련님들 결혼해도 다 독립시킬 예정이신 거죠? 그렇다니까. 우리는 우리 나름의 도후가 다 계획되어 있어. 첫째 며느리는 그제야 고개를 끄덕거리며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직장 주변에 집을 구할 줄 알았는데 저희 집에서 걸어서 15분 거리의 단지에 집을 구했더라고요. 그것까지 뭐라고 할 수는 없어서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지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나고 둘째 역시 결혼을 하겠다고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소개팅에서 만난 학원 강사라고 하더군요. 애교가 어찌나 많은지 처음 인사 온 날부터 첫째 며느리에겐 형님, 아내에게는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팔짱도 스스럼 없이 낄 정도였어요. 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입안에 혀처럼 군다는 말. 딱 그런 아이였죠. 집안에 딸이 없다 보니 둘째 며느리의 밝은 에너지와 애교스러운 목소리는 확실히 눈에 띄었습니다. 첫째 며느리도 그런 동서가 귀여운지 둘이 잘 지내기도 했고요. 결혼식을 올린 후에도 저희 집에 가장 많이 왔던 며느리를 따지자면 단연 둘째 며느리였죠. 특히 아내에게 정말 잘했답니다. 어머니, 저랑 같이 쇼핑 갔다가 어머니 좋아하는 전시회도 보고 와요. 아내가 워낙 차분한 성격에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하는 성향이다 보니 부산스럽기까지 한 둘째 며느리와 함께 있으면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았어요.
며칠 전에도 다녀왔잖니. 오늘은 절에 다녀올 생각이란다. 그러니 너는 쉬었다가 출근해. 시험 기간이라 바쁘다고 하더니 괜찮니? 시험 하루 이틀 대비하나요? 다 준비되어 있죠? 그럼 어머니, 제가 어머니 모시고 절에 갈까요? 괜찮아. 절까지 멀기도 하고 박 기사가 대기하고 있으니 괜찮단다. 둘째 며느리는 아내가 거절하는 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아내를 따라다녔답니다. 저는 아내에게 저렇게 잘 따르는데 적당히 상대해주라고 말했지만 아내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만 절레절레 흔들었지요. 그리고는 제게 기계 말고는 아는 것이 없는 사람이라며 알 수 없는 말들을 중얼거리기도 했답니다. 당시에는 아내가 왜 그러나 싶었는데 나중에 일을 겪고 나니 아내가 참 사람 보는 눈이 남달랐구나 싶었죠. 막내가 결혼을 한 것은 둘째 며느리가 들어오고 나서 6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이었어요. 함께 유학을 했다고 하면서 데려왔죠. 앞에 며느리들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조용하기도 했고 차분하게 거리감을 둔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데 그런 거리감이 전혀 사람을 기분 나쁘게 만들진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를 어려워하는구나 싶었지요. 아내의 반응도 지금까지와는 사뭇 달랐어요. 이전에 애들이 인사를 왔을 땐 많은 말을 하지 않았는데 이번엔 아내가 나서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이야기를 먼저 꺼내더라고요. 그 모습에서 저는 과거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떠올릴 수 있었어요. 아내를 정말 많이 닮았더라고요. 아내는 애교가 많은 사람도 그렇다고 말을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늘 그런 아내를 마음에 들어 하셨죠. 사람이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다고 하시면서 저런 사람이 진국이라고 하셨거든요. 조심성이 많고 생각을 행동에 옮김에 있어서 상대방을 먼저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라고 항상 칭찬하셨답니다. 그런데 막내 며느리가 딱 옛날 아내의 모습과 같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저뿐만이 아니었는지 아내는 유독 막내 며느리를 예뻐했답니다. 당연히 다른 며느리들은 그런 모습에 질투를 하기도 했고요. 어머니는 막내 동서만 너무 예뻐하세요. 질투나게. 그런 게 어디겠어. 내 눈엔 다 착한 며느리들인데. 그래도 막내 동서 더 챙겨주시잖아요. 진짜 얼마나 질투나는데요. 아이들이 와서 심통난 사람처럼 굴면 아내는 다 똑같은 자식이라며 웃어 넘겼지만 며느리들의 투덜거림은 멈추지 않았어요. 때로는 그게 독이 되어서 막내를 괴롭히는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대표적으로는 기념일이나 명절 같은 경우 막내 며느리만 따로 움직인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답니다. 저희 집에 올 때도 첫째와 둘째는 함께 오는데 막내만 따로 온다거나 선물을 준비해도 첫째와 둘째는 함께 준비했다고 하면서 내밀기도 했고요. 심지어 아내와 식사하는 자리를 만들 때도 막내만 교묘하게 빼고 보는 일들이 있었지요. 여고생들도 아니고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나 싶었지만 막내가 크게 불편하지 않다고 괜찮다고 말해 나서지도 못했고요. 하루는 제 생일이라고 선물을 가져왔는데 입이 떡 벌어질 정도의 비싼 코트를 주더군요. 겨울 한철 입으면 끝일 옷을 이렇게까지 비싼 돈을 주고 구입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었답니다. 겨울 한철 입고 말 것을 뭐 이렇게 비싼 걸 사가지고 왔어. 세상에나. 아버님 입으실 건데 아무거나 어떻게 사요? 아랫사람들 보는 눈도 있는데 이 정도는 걸쳐 주셔야죠. 괜히 싸구려 입고 가신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맞아요, 아버님. 그리고 이게 뭐가 비싸다고요. 이 브랜드 명품 바느를 겨우 턱걸이 하는 수준인데요. 그러니까 부담스럽다 생각하지 마시고 편하게 입고 다녀주세요. 저희 마음 생각해서요. 저는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솔직히 내심 뿌듯하기도 했답니다. 입고 나가면 다들 어디서 난 옷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며느리가 해줬다고 하면 어찌나 부러워하는지 괜히 어깨도 올라가고 기분도 우쭐했지요. 자식 농사에 자신 있었는데 며느리까지도 완벽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바보같이 말이죠. 며느리들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은 아내가 암으로 먼저 세상을 떠나고 나서부터였습니다. 어디서 본 글인데 세상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 중 하나가 바로 배우자의 사망이라고 하더군요. 그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도 있다고 하고요. 다른 남편들도 그렇겠지만 저 역시도 아내를 먼저 보낼 것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 충격이 컸습니다. 다행히 자식들이 수시로 챙겨준 덕분에 견딜 수가 있었죠.
손주들의 자식들 아니었으면 아마 저는 우울증에 빠져 허우적거렸을지도 모르겠네요. 겨우 몸을 추스르고 있는데 하루는 첫째 며느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의논할 일이 있다고 하면서 말이죠. 아버님, 그이가 이야기를 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제발 부탁드릴 테니 그이 좀 도와주세요. 도와달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 무슨 일이라도 있어? 아버님 아시다시피 그이나 저나 회사에서 경험 쌓을 만큼 쌓았고 능력도 충분히 된다고 생각해요. 아버님도 이쪽과도 관련 있는 일을 하셨으니 아시잖아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건축 관련 하청업체라 큰아들이 이쪽에서 어느 정도 이름이 알려져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자랑스럽기도 했고 한때는 아들에게 이 회사를 물려주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그게 어떻다는 말이냐? 독립을 할 시점이 되었는데 도통 움직일 생각이 없는 것 같아서요. 회사 계속 다닌다고 해도 결국 승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거고 그럴 바엔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독립을 해서 활동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나더러 도와달라는 말은 뭐야? 첫째 며느리는 잠시 망설였어요. 직감적으로 저는 돈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었을 때 한 번 이야기를 한 적도 있었고요. 첫째가 독립을 하고 싶어 했는데 그 자금을 우리가 투자를 했으면 하는 것 같다고 말이죠. 그때 아내가 그랬거든요. 처음부터 크게 판을 벌리고 싶어 하는 것 같아 못 믿었다고 말이죠. 처음 시작할 생각이라면 작게라도 해서 차츰 키워나가는 것이 맞을 텐데 첫째 며느리는 투자를 잔뜩 받아 크게 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좀 도와주세요. 이쪽에서 일도 많이 하셨으니까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아버님께서 나서서 도와주시면 그이도 마음 돌리고 독립할 거고 자리도 금방 잡을 수 있잖아요. 내가 나서서 하면 그게 너희 사업이 되겠니? 너희 손으로 쌓아서 만들 게 아니면 나중에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 사무실을 열고 싶어 한다면 내가 작은 곳이라도 알아봐 주마. 하지만 그 이상을 내게 도와달라고 하면 그건 결국 모래성에 집 짓는 거랑 뭐가 다르겠니? 아버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맏아들이잖아요. 나중에 아버님 돌아가시면 회사를 물려받을 맏아들이잖아요. 그이가 잘 되어야 서방님이나 동서들도 잘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이 아니면 누가 아버님 회사 받겠어요? 둘째 서방님이요? 아니면 막내 서방님? 결국은 다 그이가 받을 건데 그러지 말고 좀 도와주세요. 기가 차더군요. 떡줄 사람은 생각도 하지 않는데 김칫국을 마시는 격이었죠. 앞에서 말했듯이 그런 생각은 한 적도 물론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사장님을 봐서라도 제 손에서 문을 닫을 순 없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저도 사장님처럼 정말 이 회사를 잘 운영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잠시 물러서서 다른 직원들이 일하는 것을 지켜보는 중이었답니다. 저는 정색하고 첫째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이 회사 누가 너희한테 물려준다고 하더냐? 나는 회사를 잘 운영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길 거야. 그게 첫째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어. 내 자식이든 아니든 상관없다. 나에게 사장님이 맡겨주셨던 것처럼 말이야. 그러니 그런 생각이라면 아예 꿈도 꾸지 말거라. 시작부터 요행을 발해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아버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으세요? 저나 그이 엄연히 아버님이랑 같은 직종에서 일하고 있어요. 당연히 저희가 물려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판 남을 준다고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전대 사장님이야 사직이 없었다고 하지만 아버님은 아니시잖아요. 첫째 며느리는 온갖 말들로 저를 설득하려 했지만 제 마음은 한결같았습니다. 그렇게 첫째 며느리를 쫓아내고 나니 마음이 허하더군요. 유독 자신이 맏며느리라고 강조하는 것이 책임감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그것 때문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느낌이 들었죠.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 예전에 신혼살림 문제로 소란이 있었을 때 입에 올렸던 순이라는 것이 이런 것인가 싶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큰아들이 첫째 며느리와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큰아들은 첫째 며느리가 했던 말에 관해 제게 사과를 하더군요. 자신은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었다고 말이죠. 죄송합니다, 아버지.
큰 실망 많이 하셨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2번 다시 그런 말을 입에 올리는 일은 없을 테니 용서해 주세요. 네가 섭섭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만 내 생각에는 변함없다. 널 도와줄 수 있다만 그렇다고 내가 나서서 해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마. 물론입니다. 사실 이 사람 말처럼 사무소를 시작해볼까 싶어서 적당한 사무실을 알아보고 있는 중이었어요. 당신 뭐해? 사과드리지 않고. 큰아들은 얌전히 고개만 숙이고 있는 첫째 며느리를 툭 하고 치더군요. 첫째 며느리는 마지못해 사과하는 사람처럼 죄송하다는 말 딱 한마디만 하고는 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누가 봐도 끌려와서 하는 사과였죠. 저는 그 부분까지 지적해서 이를 더 키우고 싶진 않았습니다. 큰아들의 의지도 알았고 첫째 며느리가 아무리 억지를 부린다고 해도 큰아들의 마음이 바뀔 것 같진 않았거든요. 저는 이왕 시작하는 일 최선을 다해서 해보라고 격려하고는 자리를 넘겼습니다. 한동안 첫째 며느리는 서운함을 숨기지 못했지만 시간이 흐르니 그것도 괜찮아지더군요. 그렇게 일이 마무리되고 나서 한동안은 조용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집안일을 봐주는 도우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내 며느리는 종종 와서 냉장고를 채워주고 갔죠. 혹시나 제가 불편한 부분은 없나 챙겨봐 주기도 했고요. 하루는 막내 며느리가 쭈뼛거리면서 의논을 하고 싶은 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시집 온 이후로 한 번도 제게 그런 말이 한 적이 없는 애라 깜짝 놀랐죠. 혹여 첫째 며느리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닐까 잠시 의심이 들기도 했지만 막내 며느리가 꺼낸 말은 의외의 것이었습니다. 교수직 제안이 왔는데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요. 너무 좋은 기회라 놓치고 싶진 않는데 혹시 아버님만 괜찮으시면 애들을 오후에 잠깐 봐주실 수 있으실까요? 막내는 자식이 생기지 않아 오래 고생했다가 시험관으로 쌍둥이를 얻어 당시에는 초등학교를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였죠. 혼자 적적했는데 저야 아이들이 있으면 오히려 말상대도 생기고 좋겠다 싶었지요. 막내 며느리는 제 반응에 뛸 듯이 기뻐하면서 퇴근하는 길에 데리러 오겠다고 했습니다. 손주들이 집에 있으니 북적거리는 것이 좋더라고요. 할아버지를 찾으면서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있는 것도 좋았고 아이들의 숙제를 도와주는 것도 좋았습니다. 요즘은 혼자 공부하기도 참 잘 되어 있더라고요. 패드를 꺼내서는 둘이서 번갈아 가면서 공부를 하기도 했죠. 패드를 2개 사달라고 해서 각자 보면 될 텐데 왜 하나를 번갈아 사용하느냐고 물었더니 막내 며느리가 서로 양보하고 나눠 쓰면 될 일을 뭐하러 따로 사달라고 하느냐고 꾸중을 했다더라고요. 막내 며느리의 생각에 저는 흐뭇한 마음이 들었답니다. 그렇게 손주들을 보며 지내는데 상황이 조금 이상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막내 며느리가 제가 아이를 맡긴 것을 알게 된 첫째와 둘째 며느리가 저희 집으로 와서는 어떻게 막내 며느리만 예뻐할 수 있느냐고 하더군요. 어이가 없었지요. 뜬금없이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막내만 예뻐하다니 아이를 봐달라고 부탁하기에 그렇게 하자고 했을 뿐인데 그게 왜 막내만 예뻐하는 거야. 그럼 저희도 봐주세요. 서방님네 아이들만 봐주시는 거 그거 차별이에요. 같은 손주인데 아버님이 서방님네 아이들만 눈여겨보시는 건 아니잖아요. 눈여겨보다니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아유 그냥 막내네 퇴근할 때까지 잠깐 보고 있는 것뿐인데 그리고 너희는 아이들 학원을 몇 군데나 보낸다며. 그런데 여기 보낼 게 뭐야. 이번 기회에 혼자 공부하는 습관으로 바꾸면 될 일이죠. 그러니 손주들 공평하게 봐주세요. 당시 저는 며느리들이 왜 그렇게 억지를 부리는지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혹시나 제가 막내네 아이들에게 마음이 기울어 유언장에 이름이라도 올릴까봐 그런 행동을 했을 것이라고는 누가 짐작을 했겠습니까? 나중에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제 행동 하나하나에 나를 세우고 관심을 가졌던 것이 오로지 제가 가진 재산 때문이라니 말이죠. 졸지에 혼자 살던 곳은 손주들로 북적거리게 되었죠. 첫째와 둘째 며느리가 이상하다고 생각되었던 것은 그로부터 몇 년 후의 일이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몸이 무겁고 자꾸만 피로감이 밀려오면서 소화가 잘 되지 않았어요. 급격하게 살도 빠지고요. 저야 당연히 소화제를 먹으면 괜찮겠지 싶었죠. 이런 일로 무슨 병원이냐 싶기도 했고요. 하지만 음식을 먹어도 자꾸 구토가 올라오는 것이 이상해서 병원을 갔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접하게 되었답니다. 제가 췌장암 말기라고 하더군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아내를 위암으로 잃고 나서 나름 건강관리를 착실하게 해왔다고 자부했는데 췌장암이라뇨. 전 혹시나 검사가 잘못된 것은 아닐까 몇 번이나 확인을 했지만 변할 것은 없었지요. 병원에서는 제게 길어도 6개월이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절대 포기해선 안 된다고 하면서 항암 치료를 권하기도 했고요. 진단을 받고 오면서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항암 치료를 한다고 해도 완치된다는 보장은 할 수가 없는데 굳이 내가 해야 할까? 그냥 이대로 주변 정리하면서 아내의 곁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텐데 싶은 생각이 들었죠. 그날 저녁 저는 아이들을 모아두고 병원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그대로 전했습니다. 당연히 다들 충격으로 한동안 말을 하지 못하고 입만 뻐끔거리더라고요. 저는 차분하게 아이들이 받아들일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항암 치료를 받고 싶지 않다고 했지요. 제 말에 제일 먼저 발끈한 것은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지 않겠다니요? 그냥 이대로 돌아가실 작정이세요? 어떻게 자식들을 모아두고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으세요? 아버지, 충분히 건강관리만 하면 완치될 수도 있어요. 6개월이 남았다고 하셨다지만 충분히 더 사실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런 기회를 포기하시다니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 건강관리 꾸준하게 받으셨잖아요. 분명 항암치료 시작하시면 완치되실 수 있어요. 그러니 약한 소리 하지 마세요. 아들들의 부탁에도 제 마음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남은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는 조금이라도 괜찮을 때 고향으로 내려가서 사랑하는 고향의 바다를 눈에 담다가 떠나고 싶었어요. 저는 아들들에게 고향으로 내려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지만 보통 심한 반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첫째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아버님, 그래도 고향으로 내려가시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아버님께서 주변 정리를 천천히 하고 싶다고 하셨지만 고향에 가서 그게 될 것 같진 않았어요. 맞아요. 집이며 회사며 정리하실 것들이 어디 한두 가지도 아닌데 굳이 고향을 가셔서 하실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치료 받으시면서 여기 계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역시나 첫째 며느리는 아직도 회사에 미련이 남은 모양이더군요. 며느리는 각자의 남편들 눈치를 보면서도 제게 남아있길 요구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아들들의 얼굴은 점점 붉어졌고요. 형님들, 지금 재산 이야기가 나오세요? 그런 말을 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아버님께서 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하는데 형님들은 그 이야기가 먼저 나오세요? 그동안 이런 자리에서 한 번도 자신의 목소리를 먼저 낸 적이 없던 막내 며느리가 소리를 높여 첫째와 둘째 며느리에게 외쳤지요. 의외의 상황에 놀란 것은 저뿐만이 아니었답니다. 막내는 황급히 막내 며느리의 손을 토닥이며 진정하라고 했지만 막내 며느리는 전혀 참을 기색이 없었죠. 지금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을 하고 말씀을 하셔야죠. 어떻게 형님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막내 동서, 지금 나한테 소리 지르는 거야? 내가 동서 윗사람이야. 어디다 대고 눈을 똑바로 뜨고 소리를 질러? 그리고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내가 아버님께 치료 포기하라고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고향으로 가시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을 뿐인데 왜 그렇게 정색이야? 그 의도가 아버님의 치료 때문이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이. 의도가 어떻든 고향으로 내려가시는 것은 아니다. 형님이나 나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여기서 의도 타령은 왜 하는데? 첫째와 둘째 며느리가 막내 며느리를 잡아먹을 것처럼 날카롭게 반응을 했죠. 거기에 아들들까지 기세에 며느리들을 조용히 시키려고 하다 보니 마치 거실은 시장판처럼 소란스러웠습니다. 특히 며느리들의 하이톤 소리를 듣고 있자니 머리가 다 지끈거렸지요. 그만두지 못해? 내가 알아서 할 일을 너희가 왜 나서서 이렇게 소란이야? 내가 하겠다면 하는 거야. 저는 홧김에 크게 소리를 지르고는 다들 냉큼 나가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좀 조용해져야 숨 쉴만 하겠다 싶었거든요. 첫째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는 일어나지도 않고 제가 할 말이 있는 사람처럼 행동했지만 저는 완전히 무시하고 당장 나가라고 했습니다. 혼자가 되고서야 저는 두통이 가시는 기분이었어요. 이후에도 몇 번이고 저희 집에선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아들들과는 여전히 팽팽하게 의견이 맞서고 있었죠. 결국 저는 고향을 보고 와서 다시 항암치료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혹시 내려갔다가 다시 오지 않겠다는 소리를 할까 싶었는지 자식들은 저를 따라 나서겠다고 했고 온 가족이 시골의 조그마한 바닷가에 모이게 되었죠.
저는 며느리들과 먼저 내려왔습니다. 고향은 정말이지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도시는 10년만 지나도 못 알아볼 정도로 바뀌는데 여기는 그대로더군요. 간만에 맡은 바다의 짠 냄새는 제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었지요. 아내가 먼저 떠나고 나서 저는 어린 시절을 보냈던 집을 사서 수리를 했습니다. 나중에 이곳에 내려와서 마지막을 보낼 생각으로 말이죠. 덕분에 고향으로 내려와 어디에서 지내야 하는지 걱정은 없었답니다. 저는 바닷바람을 좀 더 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짐을 푼다고 정신없는 며느리들을 뒤로하고 저는 바닷가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함께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 괜히 먼저 간 아내가 떠올랐습니다. 아내가 많이 보고 싶더군요. 아버님, 바람이 찬데 혼자 나오시면 어떡해요. 막내 며느리는 제게 가디건을 내밀었습니다. 어떻게 알고 나온 것인진 몰라도 본인도 가볍게 걸쳐 코가 빨개질 정도로 추운데 그냥 나왔다고 타박이었죠. 네가 나보다 더 추워 보이는데 무슨 혼자 와도 된다는데 기어코 따라 나서더니 다들 춥다고 난리지. 오랫동안 비워진 곳이라 따뜻해지려면 시간이 좀 있어야 할 게다. 금방 따뜻해지겠지요. 저야말로 형님들이 오신다고 해서 놀랐는데요. 두 분이 여기까지 오실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나는 너희들 전부가 온다고 해서 더 놀랐는데 무슨. 됐다. 그냥 들어가자. 오늘만 날이 아닐 텐데. 저는 막내 며느리의 어깨를 두들려주고는 천천히 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막내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저를 따라오기만 했지요. 집이 가까워지자 담벼락 너머로 첫째와 둘째 며느리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형님, 정말 여기까지 왔어야 할까요? 이야긴 들었지만 이렇게 시골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는걸요. 벌레는 왜 또 이렇게 많은지. 나라고 오고 싶었겠어. 우리가 안 왔어 봐. 막내 동서만 따라왔을 거 아니야. 그 여시가 아버님을 어떻게 구워 삶을 줄 알고. 슬쩍 알아보니까 아직 유언장 작성도 하지 않으신 것 같던데. 막내 동서가 나서서 점수라도 따는 날엔 큰일이잖아. 그러니까 좀 참아. 저는 너무 놀라서 벽에 귀를 가까이 가져다 댔습니다. 막내 며느리는 표정을 굳히고 당장이라도 쳐들어갈 것 같이 굴었죠. 저는 그런 막내 며느리의 팔을 붙들고 조용히 하라는 신용을 했어요. 첫째와 둘째 며느리의 대화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누가 봐도 회사는 아주버님이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들들 중에서 그쪽 일을 하는 사람이 누가 있다고 생판 남을 주시겠다니. 혹시 아버님 췌장암이 아니라 머리에 이상이 있는 거 아닐까요? 머리에 이상이 있으면 다행이게. 그럼 병원에 쳐넣기라도 하지. 이건 기분 맞춰주려니까 온몸이 다 아픈 것 같아. 회사 받을 때까지만 참아야지. 우리 그이는 뭐라고 하는 줄 알아? 등신같이 아버님이 누구에게 회사를 물려주는 게 자기랑 무슨 상관이냐는 거야. 왜 상관이 없어? 우리 재산인데. 그이가 아니면 나라도 받아야지. 내가 그동안 뭐 때문에 그렇게 시댁에 다닌 건데. 아주버님이 그러세요? 어쩜 그렇게 생각이 없으시지? 당연한 권리를 그렇게 내팽개치시는 경우가 어디 있다고. 그나저나 형님, 아버님께 회사 받으면 저 있으시면 안 돼요. 아셨죠? 당연하지. 내가 동서한목 단단히 챙겨줄게. 며느리들은 뭐가 그렇게 즐거운지 하하 호호 웃음소리까지 내면서 미래를 꿈꾸고 있더군요. 절대 자신들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그런 꿈들 말이죠. 저는 한심한 며느리들의 목소리에 한숨을 내쉬며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지요. 하지만 제 발걸음은 다음 들려오는 말에 의해 전혀 움직일 수가 없었답니다. 그러지 말고 그냥 바다에 확 밀어버릴까요? 그렇게 여기 와보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소원대로 바다에 풍당. 나라고 안 그러고 싶겠어. 여기는 사람들 별로 없던데. 마음이야, 그렇지. 어머, 형님. 저는 농담으로 한 말인데 형님은 진심이신 것 같네요. 진심은 무슨. 그냥 동서 장난 받아줬지. 그나저나 이런 일 일어나면 편하긴 하겠다. 유산 처리도 딱 법대로 깔끔하고. 그치?
첫째와 둘째 며느리는 저를 바다에 빠뜨리겠다는 무시무시한 소리를 농담이라고 여기며 주고받았어요. 소름이 돋았습니다. 방금까지는 철없는 소리 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재산을 위해서라면 범죄도 스스럼 없이 저지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곁에 있던 막내 며느리가 숨을 몰아쉬며 비틀거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만큼이나 놀란 것 같았지요. 저는 그대로 벽에 기대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병원에 가실래요? 막내 며느리는 혹시나 소리가 안으로 들어갈까 싶어서 그랬는지 속삭이듯 제 안부를 물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손을 저으며 잠시 앉아있겠다고 했죠. 막내 며느리는 안절부절 못하면서 담장 너머를 힐끗 거리면서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막내에게 방금 들었던 일은 누구에게도 이야기해선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당연히 아들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말했지만 저는 거절했고요. 아무런 증거도 없어. 들은 사람은 너와 나뿐이다. 거기다 저것들이 무슨 짓을 저지른 것은 아니지 않니? 나는 절대 이대로 넘어갈 생각이 없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 인간 같지 않는 것들에게 그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그러니 네가 날 도와야겠다. 하지만 아버님 건강이 아버님 지금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면 안 돼요, 아버님. 얼굴 가득 걱정을 담은 막내 며느리를 보고 있자니 방금 들었던 며느리들의 대화가 꿈같이 느껴졌어요. 저는 그런 막내 며느리의 어깨를 토닥이며 서울로 가면 치료도 받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막내 며느리의 얼굴이 금세 환하게 밝아졌죠. 저는 기운을 내서 자리에서 일어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직까지 자기들끼리 저를 어떻게 할지 우스갯소리를 하는 첫째와 둘째 며느리는 깜짝 놀라며 제게 어디 갔었냐고 걱정했다고 말하더군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가증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는지 온몸에 벌레가 기어다니는 기분이 들었지만 저는 애써 웃어 보이면서 도저히 몸이 못 버틸 것 같아 서울로 가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오신 지 얼마 되지도 않으셨는데 다시 서울이라니요, 아버님. 갑자기, 형님, 아버님께서 몸이 좋지 않다고 하시잖아요. 당연히 가야죠. 무슨 말씀이 그렇게 많으세요? 막내똥서,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아니, 오고 싶다고 해서 왔는데 바로 다시 올라가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왜 그러시냐고 물어봤을 뿐인데 참 막내똥서는 갈수록 사람이 경우가 없네. 아주 건방 하늘을 찔러. 컨디션이 나쁘다고 말씀하시는 아버님 앞에서 이유나 찾는 것보다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간도 아까우니 준비나 하시죠. 막내 며느리의 공격적인 모습에 버럭하려던 두 사람은 급히 안으로 들어갔죠. 저는 막내에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말해주곤 기사를 불러 다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자마자 저는 며느리들의 뒤를 캐기 시작했어요. 네, 꺼림칙한 일이죠. 시아버지로서 할 일도 아니고요. 하지만 저를 바다에 밀어버리겠다는 농담을 주고받는 며느리라면 더 이상 자식이 아니잖아요. 그런 아이들한테 본때를 보여주려면 저도 준비라는 것이 필요했죠. 털어서 먼지 없앨 사람이 어디 있느냐는 말들을 많이 하던데 첫째와 둘째 며느리는 털 필요도 없이 먼지가 가득했습니다. 두 사람은 아주 착실히 제가 죽고 난 다음을 준비하고 있었죠. 그렇게 믿었던 제 변호사도 이미 첫째 며느리의 손에 떨어졌더라고요. 얼마를 받기로 했는지 몰라도 빈번하게 만나왔더군요. 제가 유언장을 쓰지 않았다는 사실도 그 변호사를 통해서 들었던 모양이었고요. 또한 공장에서도 자주 얼굴을 내밀고 있었죠. 마치 자신이 사장이라도 된 사람처럼 여기저기를 들쑤시고 다녀서 직원들 사이에서 원성도 자자했고요. 제가 아프단 소식에 임원들이 쉬쉬하면서 숨기고 있었더라고요. 그중 일부는 둘째 며느리 손을 잡았고요. 회사가 돌아가는 꼴을 보자니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차라리 대형 기업이었으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직원이 200여 명인 회사를 두고 누가 가질 것인지 눈치를 보고 있다는 사실이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특히 믿었던 임원들의 배신은 절망적이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우선은 쳐내야 하는 사람들과 정말 회사를 맡겨야 할 사람들을 정리했습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끝내기 위해서 확실히 준비를 해두었죠. 첫째와 둘째 며느리의 사생활 역시 깨끗하진 않았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같은 학원에서 근무하는 신입 강사와 바람을 피우고 있더군요. 집도 마련해주고 온갖 명품으로 그 남자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꾸며주고 있었죠. 두 사람의 관계는 학생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돌 정도였어요. 제가 더 화가 치밀어 오르는 부분은 그런 점을 아들도 알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아들도 사람을 시켜 둘째 며느리 뒤를 밟았던 모양이더군요. 그럼에도 아무런 대처 없이 가만히 두고 있었다는 것이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첫째 며느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아들과 함께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저희와 같은 하청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있는 것은 물론 회사의 공사대금을 따로 빼돌려서는 명품을 사재기 하고 있었죠. 말 그대로 첫째와 둘째 며느리는 엉망 그 자체였습니다. 하긴 그러니 인간으로 해선 안 될 소리를 웃으면서 했겠지만 말입니다. 저는 당장에 모든 아이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새 변호사를 통해 유언장을 작성했다고 말했죠. 제 말에 반응을 보인 것은 역시나 첫째와 둘째 며느리였습니다. 자신들 계획에 차질이 생겼으니 그럴 만도 했죠. 유언장 이야기를 하자면 아주 간단하다.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한 내 전 재산은 막내가 받게 될 거야. 이 집부터 시작해서 회사, 고향집, 그리고 땅이나 건물까지 모조리. 아버지,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한테 주신다뇨. 그리고 땅은 뭐고 건물은 뭔데요? 조건이요? 아버지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이라니 너무 갑작스럽잖아요. 무슨 일이세요? 제 유언의 첫째와 둘째 며느리는 서로 눈빛 교환을 하며 혼란스러운 얼굴을 했죠. 그것도 그럴 것이 제가 땅이나 건물에 대해선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거든요. 아내에게 주었던 것이었고 그녀가 죽으면서 제게 다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조건이라니 아버님 그래도 저희가 마지인데 어떻게 저희를 두고 막내 서방님께 주신다는 소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다른 것은 그렇다 쳐도 회사 일은 저희 부부가 아님 누가 할 수 있다고요. 내가 말하지 않았니? 조건을 만족하면 될 일 아니냐. 조건만 만족하면 너희들이 원하는 그림으로 끝났을 수도 있을 텐데 저희는 조건이 궁금한 것이 아니에요. 서울로 바로 오셨다고 이야기 듣고 항암 치료 받을 걸 결심이라도 하신 줄 알았는데 유언장이라니 아버지 정말 자식들 앞에 두고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저는 버럭하는 큰아들을 바라보며 당연히 항암 치료를 시작할 작정이며 그 전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유언장을 작성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치료를 받겠다고 하자 막내 며느리의 얼굴이 눈에 띄게 밝아졌죠. 조건은 간단해. 막내를 제외한 너희 두 놈이 이혼만 하면 된단다. 그럼 내 재산은 무엇이 되었든 똑같이 나누어 가지게 될 거야. 너희들이 원한다면 말이지. 폭탄 선언 같은 제 말이 끝나고 나서 한동안 숨 쉬는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다들 놀란 얼굴로 저만 바라보고 있었죠. 특히 첫째와 둘째 며느리는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서로 얼굴을 마주보기만 했고요. 이혼이라뇨, 아버님. 저희 부부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혼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런 법은 없습니다. 아버님 마음대로 이렇게 하실 수는 없다고요. 재산 상속의 조건이 이혼이라뇨.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아버님. 첫째와 둘째 며느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펄쩍 뛰었답니다. 당연히 큰아들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죠. 하지만 둘째 아들은 눈을 감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죽기를 소원하는 며느리들을 가만히 두고 보기만 할 것 같았니? 왜 나를 바다에 빠뜨려 죽이고 싶다고 웃으면서 말할 땐 이런 일이 닥칠 줄은 생각도 못했나 보지? 아버지 뭐라고요? 이 사람이 뭐라고 했다고요? 혼이 나간 얼굴을 하던 큰아들은 화를 참지를 못하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모습에 첫째 며느리인 패닉에 빠진 사람처럼 금방 겁을 먹고는 뒷걸음질 치며 자신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잡아떼었죠. 하지만 막내 며느리까지 나서서 자신이 모든 것을 들었다고 말하자 더 이상 발뺌할 수 없다 싶었는지 바닥에 납작 엎드려서는 용서해달라고 빌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청업체들한테 뒷돈을 받은 것은 물론이고 공사대금까지 빼돌리며 아주 잘하는 짓이더구나. 그랬으면서 감히 내 회사를 탐내? 큰 기업은 아니지만 사장님께서 내 성실함 하나를 보고 물려주셨던 곳이야. 고작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200여 명의 직원들의 생계가 달려있는 곳이고 그런 곳을 감히 네가? 아휴, 그리고 둘째야. 너는 내가 모를 줄 알았니? 바람? 그것도 새파랗게 어린 강사랑.
둘째 며느리는 첫째 며느리를 따라 숨죽이고 있다가 진실이 밝혀져 고개를 번쩍 들고 아니라고 고개를 저었지만 사진까지 있는데 발뺌은 불가능이나 마찬가지였지요. 저는 둘째 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하고 또 생각해도 치과 의사나 될 만큼 공부한 놈이 왜 둘째 며느리의 의도를 방관하고 있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너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 어떻게 가만히 있을 생각을 해?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너는 자식들 생각은 조금도 안 해봤어? 시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어미 아래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다고? 체력이 확실히 떨어진 것인지 몇 번 버럭하고 났더니 머리가 어지럽기 시작했어요. 저의 모습에 놀란 것은 자식들이었습니다. 막내 며느리는 사색이 되어서 저를 붙들고 무리하면 안 된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끝을 내야만 했습니다. 우리 아들들 옆에서 저 못된 것들을 치워버려야 했죠. 저는 금방이라도 넘어질 것 같은 몸을 겨우 세우고는 당장 첫째와 둘째 며느리 쫓아내라고 말했습니다. 아버님,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욕심에 눈이 어두웠어요, 아버님. 아버님, 손주들 생각해서라도 용서해 주세요. 어미 없는 자식들 만드실 작정은 아니시잖아요, 아버님. 첫째와 둘째 며느리는 손주들까지 들먹이며 용서를 빌었지만 이미 늦었어요. 저는 용서할 마음도 자식들이 며느리들을 용서하게 둘 생각도 전혀 없었답니다. 다행인진 모르겠지만 아들들 역시 저와 같은 생각이었어요. 결심이 섰는지 당장 밖으로 나가려고 첫째와 둘째 며느리를 몰아내더군요. 맨발로 쫓겨나가듯 나가는 두 며느리를 바라보며 저는 그제야 몸을 소파에 기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폭풍우 같은 순간이 지나고 아이들은 재산이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다고 말하며 이혼을 강행했지요. 특히 첫째 며느리는 뇌물갈취 혐의뿐만 아니라 횡령으로 검찰 조사까지 받는다고 하더군요. 둘째 며느리는 학원 문까지 닫고 이혼 이후 어디론가 사라졌다는데 그 부분까지는 관심이 없어서 알아보질 않았습니다. 저는 아이들과 약속한 대로 꾸준하게 항암 치료를 받기 시작했어요. 막내 며느리 덕분에 식단 관리도 철저하게 했기 때문에 확실히 경과는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았다는 시간을 넘어 지금까지도 건강하게 살고 있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 아내의 곁으로 가는 것은 잠시 뒤로 미뤄야 할 것 같습니다. 아내라면 제가 조금 더 늦게 간다고 해서 서운해할 사람은 아닐 테니 괜찮겠지요. 저는 오늘도 충실히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